안녕하세요. 네, 고은주입니다. 회사에서는 앤드류라고 많이 불리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에 아주 오랫동안 다니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네, 앤드류라고 불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카카오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름을 구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름 클라우드. 네, 약간 연상이 되실 것 같은데. 네, 한 몇 년간 그 어떤 기획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기술들이 카카오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고용준이고요. 그 네, 이런 것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네, 방통위사나 클라우드 정책기술연구단에서 기술 고문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도 했었고요. 네,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빅데이터 쪽 일을 가르쳤고요. 네, 니아에서 네, 그 중소기업 대상으로 빅데이터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네, 카카오에서 네, 클라우드 파트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가 이건 2014년도부터 생긴 취미인데요.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발표를 해보자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오픈스택에서 네, 한국인 최초로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네, 계속 국내 최초로 여기저기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취미가 네, 기술자로 살다 보면 사실 좀 허탈해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좀 근거들을 남겨놓자, 흔적들을 남겨놓자. 그래서 책들을 좀 쓰고 있어요. 1년에 한 권씩. 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쓰기로 했는데 네, 어쩔 때는 한 권에 두 권씩 나오기도 해서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오는 길에 출판사가 아니라 여기 파는 곳을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매장이 잘 있어요. 네, 무슨 얘기겠어요? 네, 잘 안 팔렸다는 얘기죠. 네, 오늘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이전 세션에서 지금 계속 듣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피터랑 네, 고승범 작가님이랑 네, 저랑 이렇게 쓴 책, 네, 요 책, 네,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 책도 네, 해주시고요. 원래 이것도 경품으로 제가 들고 오려고 했는데 앞 세션에서 네, 피터가 뿌리는 바람에 네, 그냥 네. 근데 저희도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날 때 그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네,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자랑은 좀 그만하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클라우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클라우드란 단어가 나온 지 이미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가 뭐예요?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뭐 각자의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그게 틀렸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예문을 가져온 건 오라클 CEO가 한 얘기인데 도대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처음엔. 근데 누구는 스토리지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컴퓨팅 자원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는 AI라고 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근데 틀리지 않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브로드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너무 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클라우드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째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좀 정의하고 가자. 나중에 이게 정의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모아보자라고 해서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어요. 프로그래머블 리소스 매니지먼트. 어째 느낌이 좀 오시죠? 개발자분들은 프로그래머블이니까 뭔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가 보다. 매니지먼트니까 뭔가 관리하나 보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2016년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딱 걸리는 게 뭐였냐면 도대체 리소스가 뭐지? 리소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네가 쓴 만큼 네가 리소스 쓴 만큼 내 하지만 리소스를 정확하게 또 정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또 저희는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정의하지 않으면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리소스는 아토믹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되게 독립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CPU는 리소스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기술로 CPU만 계속 확장시킬 수 없죠. 그리고 똑같은 의미에서 메모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메모리를 갖다 붙일 수는 없는, 물론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동적으로 늘릴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용량,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은 측정이 가능하죠. 근데 리소스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거꾸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리소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면 컴퓨팅에 필요한 리소스는 어떻게 정해야지? 그래서 오픈스택 용어로는 플레이버, 그다음에 그 AWS 용어로는 아마 템플릿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CPU 몇 개, 메모리 얼마, 디스크 얼마. 요거 한 단위로 이제 측정과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만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우거나 아니면 업데이트하거나 이게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을 좀 관리해보자, 리소스에. 근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면 또 오히려 이건 또 되게 느낌이 오죠. CRUD, 그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걸 자동으로 하게 해주자가 2017년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는 리소스 라이프 사이클까지는 했는데 이게 과연 클라우드인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건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는 프로그래머블하게 서비스를 관리를 한번 해보자 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서비스를 또 IT적으로 디파인을 해야겠죠. 아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서비스는 뭐까지 넣었냐면 이제 서비스 토폴로지, 그 리소스의 토폴로지까지 다 관리를 해보자 였어요. 즉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LB, 컴퓨팅, 그다음 DB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토폴로지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하다 보면,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 항상 도대체 어디까지, 그렇죠? 얼마까지 더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이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CMMI 모델이란 걸로 이미 표현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쯤에 나온 모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프로젝트 또는 프로덕트를 회사 또는 이제 외부에서 런칭을 하고 나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처음 이니셜 뭔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아주 작게 시작을 한 다음에 쭉 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 되면 전체 조직에 할 수 있도록 정립이 되죠. 그 다음에 더 가서는 최적화가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CMMI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뭐 사용하는 법들 아니면 조직의 어떤 그 전략들을 하는 방법에서 많이 사용돼서, 예를 들면 뭐 CMMI 비즈니스, CMMI 데브, CMMI 클라우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MI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how to에 대한 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전에 이제 아주 옛날 한 15년쯤 전에 나온 단어긴 한데요. ITIL, 아마 되게 이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되게 성숙하신 분들이세요, 그죠? 네. 근데 뭐냐면 IT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IT 전반에 대한 어떤 식의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있죠. 요즘 이제 클라우드 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서비스 디스커버리, 제가 지금 어도 잘 보이지 않는데, 서비스 서포트, 서비스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이미 한 15년 전쯤에 하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CMMI 모델이 나오고 그거를 쭉 실행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IT 전략 또는 IT SM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문과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로 가지고 아니면 이 정도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조직이 많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컴퓨팅 리소스를 매니징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씩은 거쳐가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프로세스에 천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CMMI 얘기를 해보면, CMMI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 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니셜, 매니지 디파인드, 오티마이제이션까지 머추리티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개발에 사용되는 뭐 문화, 빌드, 디플로이, 릴리즈,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빌드 디플로이가 아주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빌드 디플로이의 3단계쯤 되는 게 아니죠. 3단계쯤에 오거나이제이션에 뭐가 있냐면 그 데브옵스의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데브옵스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는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냐면 여기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끝에 크로스 팀, 그다음에 제로 터치
디플로이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놔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 목표를 해서 가실 텐데, 근데 이미 이 프로세스 상에서도 보면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센트럴 래퍼를 만든다든지,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단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단계들을 어떤 식으로 잘 밟아 나가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금 짧게 갈 수 있느냐는 사실 조직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들이죠. 그럼 이제 카카오는 어느 정도 있냐면, 카카오는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컨터터블리 매니지드. 그래서 약간 크로스 펑셔널, 저희는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셀들 간에, 팀 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디플로이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플로이가 전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디플로이 하기 전에 억셉턴스 테스트를 자동으로 돌리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리소스에 대한 트렌드 리포트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보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아까 이제 CMMI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CMMI 지로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기존의 레거시 조직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도대체 그때 이제 한참 이제 클라우드란 말은 이제 좀 빠지는 상태였고, 하지만 이제 인프라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ITF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 ITF에서 이아스를 도대체 왜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개발 리소스에 한해서 좀 셀프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오픈스택으로 만든 이제 크레인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크레인은 오픈스택이라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인증은 키스톤을 쓰고 있고, 크레인이 만들 수 있는 컴퓨팅 리소스들은 KVM 기반의 VM, 그다음에 LB, DB VM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생각한 건 뭐였냐면, 보통 이제 회사에서 그 리소스만 가지고 또는 그 오픈 소스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사일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럼 운영 코스트가 너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에 있던 그 운영 프로그램 또는 폴리시랑 맞춰주자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오텐티케이션, 그다음에 서비스 토폴로지, 즉 CMDB, IMS, 그다음에 저희 DNS 애저 서비스가 있었는데 애저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랑 저희가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대부 리소스긴 하지만 저희가 VM을 만들던, LB를 만들던, DB를 만들던 여기에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물론 IMS 트리에는 뭐가 조금 더 들어가고 오텐티케이션에는 조금 더 뭐가 추가가 되고 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쓰는 데 있어서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있다면 조금 느리다 정도였어요. 자, 이제 크레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기술은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 레벨의 스케일러블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계속 발표한 내용들이 사실은 초기에는 이거였는데요. 네트워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VM에 일단 30비트 라우팅을 할 수 있는 30비트 서브넷을 주고요. 이게 지금 뭐 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컴퓨터 노드 한 대예요. 컴퓨터 노드 한 대에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와 그다음에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나눠서 이 위에 가상 라우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라우팅으로 모든 그 네트워크를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 서버를 설치할 때와 그다음에 VM이 그 안에서 그 생성되는 거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라우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L2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터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블하게 라우터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어느 곳에든 이 컴퓨터 노드를 넣고 그다음에 그 BGP에 관련된 세팅만 해주면 컴퓨터 노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냐면, 컴퓨터 노드가 특정 렉에 있지 않아요. 보통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야 관리가 편하다고. 근데 저희는 사실 컴퓨터 노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에 그냥 쫙 깔아놓고 써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HA 같은 걸 할 때 그 엔티 렉이라고 해서 이쪽 그 렉 TOR 아래에 있는 VM 하나, 저쪽에 있는 TOR의 VM 하나, 이렇게 이제 스케줄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팔리스에서 엔티 렉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HA나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하려면 레거시 네트워크를 관리하시는 네트워크 팀이랑 얘기가 되게 잘 돼야 돼요. 사실 그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또 저희는 또 그 네트워크 팀 분들이 되게 잘 도와주셔서 비교적 쉽게 디플로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팅 리소스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저희가 그 컴퓨팅 서버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이퍼바이저인데 8기가짜리 메모리로 VM 2개 띄우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다. 그래서 좀 사자. 그래서 이제 좀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기 시작하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개발 머신에 몇십억씩 늘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프로드에 넣어보자라는 게 생겼고 제가 그때를 이제 CMI 2단계라고 해서 그러면 모니터링 애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프로드 즉 실서비스에 들어가려면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VM 모니터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케미라는 곳으로 나왔고요. 케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그 인프라 모든 정보가 IMS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MS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케미 스탯은 매트릭 데이터, 그 다음에 케미 로그는 로깅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실시간 DB, 장기 DB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케미 어럴트라고 해서 사용자가 스레시홀드를 지정을 해두면 카톡이나 아니면 URL로 훅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제 크레인이라는 VM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기존의 오퍼레이터들이 관리하던 거와 거의 동일하게 맞춰다오였어요. 그것도 바꾸기가 되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그리고 이제 요 API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 스토어들은 전사 레벨에서 관리해주는 HBase, 하둡, 일레시서치로 저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운영 부담을 많이 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저희가 필요했던 건 사실 뭐였냐면 요거 하나였어요. 케미 어럴트라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하려고 봤더니 요게 그 그림인데요. 이게 전사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요렇게 이걸 다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IMS라는 CMDB로부터 그 토폴로지나 인프라 정보를 받아와서 그거를 자프로듀스라는 애가 아까 저희 전 토픽에 했던 카프카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케미폴로라는 애가 피지컬 서버, VM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마존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에 접근해서 다 가지고 오고요. 그 가지고 온 정보를 칼큘레이션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토픽에서 가져온 것들을 저희 TSB에 넣어서 저희가 사우론이라는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트릭 화면이고요. 로그 쪽은 에이전트를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플루언트D를 써서 각각의 앱이나 컨테이너에서 로그를 던지면 그게 애그리게이터로 들어오고 리얼타임 쪽은 처음엔 이거부터 했었어요. 처음엔 배치로 해서 하둡에 넣고 하둡에서 데이터를 벌크 업로딩을 ES로 하고요. 키바나로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보셨다시피 한 빠르면 5분, 늦으면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장기 데이터는 이제 하이브를 통해서 쿼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사용자들이 로그 데이터는 사실 되게 민감한 데이터거든요. 에러가 떨어지면 아주 빨리빨리 보이기 때문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5분 단위는 사실은 나중에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긴 되게 좋은데 방금 들어간 또는 지금 당장의 어떤 것들을 서비스하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얼타임 쪽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토픽으로 쏘고 그거를 CLI로 파싱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급한 경우에 디버그나 아니면 어럴트 에러 메시지를 봐야 되는 경우는 CLI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두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일원화된 형태로 뷰를 할 수 있도록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 로그 쪽은 아주 전형적인 람다 아키텍처예요. 그렇죠? 여러분 람다 아키텍처 아시죠? 스트림 따로, 배치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스를 만드는데 이제 모니터링 엔진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장 주요했던 키 포인트는 모니터링 추상화였어요. 아까 보셨듯이 IMS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인프라 리소스가 그다음에 컴퓨팅 리소스가 다 조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또 뭐였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의 표준화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TSDB를 백엔드를 두고 있지만 그 앞단에 API 서버를 하나 둬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져갈 때에 대한 표준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API를 둔 이유는 이제 RBAC이나 API 리미팅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열어두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인데 특정 서비스가 그냥 땡겨가 버리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API 리미팅을 두려고 API를 두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드 서비스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프로그래머 리소스 매니지먼트로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용자들이 쓰는 걸 보니까 그냥 UI에서 VM 만드는 수준에서밖에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네트워크 펑션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네트워크 펑션은 여러분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디폴트 네트워크밖에 안 쓰세요. 그래서 야,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걸 컨테이너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네, 클라우드를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명은 DKOS라고 되어 있는데요. DKOS가 쓰고 있는 인증이랑 컴퓨팅은 다 거의 대부분 크레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로깅 API는 캠이라는 것을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DKOS는 아주 단순하게 여기 있는 모든 API들을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스케줄링, 컴포넌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D2Hub라는 도커 레지스트리까지 넣어놨어요. 요거 할 때 이제 중요한 기술들은 요거였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네트워크, 요즘에 나오는 컨테이너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면 이쪽 네트워크를 되게 많이 신경 쓰세요. 파드 네트워크, 컨테이너 간 네트워크를 실제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서비스 레벨에서 파드 네트워크를 그렇게 자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설계를 잘 하면. 오히려 이쪽 서비스 단이 더 문제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도 이거를 물리 장비만 썼는데 아시겠지만 물리 장비는 대회폭의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꽤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부터인가요? 이 HTTPS가 들어오면서 이 SSL 오프로딩을 항상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게 컴퓨팅 파워가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단에는 L4 물리 장비를 쓰고요. 그 물리 장비 뒷단에 DKOS 로드 밸런서라는 L7 로드 밸런서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레이턴시나 이런 거에 문제가 많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주 많은 서비스가 이렇게 지금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처음 시작했던 게 메일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다음 뉴스 서비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톡게임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레이턴시가 느려서 못 쓰겠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큰 이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DKOS부터는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를 넣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케미에 이렇게 어럴트 셋업을 해주면 DKOS에서 바로 오토 스케일 그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래픽 패턴이 로드 패턴이 이렇게 가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를 오토 스케일을 적용을 해두면 이게 지금 컴퓨팅 리소스가 늘어나서 이거 지금 메모리죠. 메모리가 늘어나서 메모리가 확장된 걸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들고 이런 패턴을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 전사 리소스 레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KOS에서 가장 중점을 줬던 거는 다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사용자는 내가 DKOS에 들어가서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제공되는 모든 DKOS가 쓰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들 뒤에 이런 것들을 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로 두 종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시작했던 건 메조스피어고요. 지금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오케스트라를 바꾸는데 메조스에서 쿠버네티스 바꾸는데 약 오래 잡고 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몇 명이서 개발했냐면 한 명.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게 바뀌었는데 요 뒷단은 안 바뀌었어요. 요걸 쓰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를 해놓으면 즉 클라우드화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진전을 이루긴 되게 쉬워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제가 사실 4년 5년 동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과 다 연결시키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일로 들고 와서 인스톨 시키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책과 맞추고 프로세스랑 맞추고 프로그램 맞추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한번 맞춰두면 그 다음 것들이 되게 쉬워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서비스 내에서는 약 9개 종류의 서비스가 있고요. 컴퓨팅 관련해서는 크레인 DKOS,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는 스탯 로그 어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벨롭 관련해서는 D2Hub, 레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클라우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팅 리소스가 있어요. 베어메탈, 도커, KVM,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만든 컴퓨팅 API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서비스 레포를 지정하고요, 토포로지를 지정하고요, 노티피케이션 셋업을 해주고 디클러레이티브하게 스케줄을 해줍니다. 뭐 특정 상황에서 2개로 늘려라, 줄여라 이렇게 해두면 이니셜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어럴트들이 이 서비스 쪽으로 가요. 그럼 서비스는 그걸 보고 이미 디클러레이티브하게 선언을 해놨으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걸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수정을 합니다. 다시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오토스케일 조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럴트 조건을 바꾸거나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요. 그리고 서비스를 또 강화시킵니다. 즉 일반적으로 얘기한 데브옵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카카오에서는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전사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항상 그러면 컨테이너 써야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결국 이거예요. 동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운영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한 회사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에 대해서 정의한 건데요. 뭐 마이크로 서비스화 돼야 되고 헬스 리포팅이 돼야 되고 텔레메트리가 있어야 되고 회복성이 있어야 되고 선언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런 게 왜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지?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동적으로 조절되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옵스 쪽에서 사실 사람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사실 일이 힘들어서 주는 이유가 더 많은데 보통은 다르게 생각하시잖아요. 자동화가 되니까 옵스가 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 일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 가서 한번 그 강의를 한번 하다가 뭐 자바 같은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앞으로 이런 걸 배워서 뭘 할래라고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AI 서비스 만들고 싶어요. 블록체인 만들고 싶어요. 얘기를 하지. 야, 인프라 서비스를 만드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애들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걸 왜 저희가 해야 돼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동적으로 되는 건 거의 필수입니다. 동적으로 자동으로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건 거의 필수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가 돼야 되고 뭐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앱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 뽑아서 줘야 되고요. 누군가 또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앱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역시 그 리퀘어먼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아이솔레이션 돼야 되고요, 리소스 얼로케이션 돼야 되고요, 서비스 디스커버리 돼야 되고, 모니터링 로깅 당연히 돼야 되고, 매트릭 애그리게이션, 디버깅 트레이싱까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MI4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구름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서비스 플러스 자동화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로그인 전 화면이고요. 이 화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처럼 보이는 건 이제 클러스터, 컨테이너 클러스터고요. 즉 뭐 쿠버네티스 또는 메조스 클러스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 VM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자기가 생성한 리소스에 대해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된 거는 아직 어럴트를 못 받은 거고요. 요 노란색은 방금 전에 뭔가 이슈가 있었던 클러스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클러스터 레벨에서 내가 관장하는 클러스터 레벨에서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까만 거는 아직 모니터링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매트릭 화면들이 있는데 각 클러스터별로 또는 각 서비스별로 애그리게이션된 형태의 매트릭을 볼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런 케미 API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아이솔레이션, 얼로케이션,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이렇게 매핑을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실 뭐 따로 개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한 건 뭐였냐면 SOS였어요. 저희가 케미도 있고 크레인도 있고 DKOS도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를 더 늘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서비스들을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증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여기 인증했다가 저기 인증했다가 게다가 이제 포털 화면에서 보기 시작하는데 아까 보셨던 그 화면에서 크레인으로 가려면 또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름이라는 거에다가 SS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구름에 접속을 하면요.
아까 보셨던 오픈스택에 있는 키스톤이 백엔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 중간에 인터페이스는 그 OAuth2로 해놨어요. 그래서 OAuth2에서 인증 백엔드를 키스톤으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인하우스 오텐티케이션 연결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인하우스 오텐티케이션 연결해놔서 일단 인증은 거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관련한 어솔라이제이션은 키스톤이 가지고 있는 DB에서 쿼타나 알백을 조절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회사에 있는 그 인하우스 OS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원하면 다 글로 넘기면 돼요. 근데 없으니까 요걸 이제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사용자는 모릅니다. 그냥 로그인을 했나 보죠. 내가 리소스가 없나 보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까지 붙여놨냐면 아까 보셨던 그 CMDB, IMS라는 CMDB 붙여놨고요. 그 CMDB는 뭐라고 붙어있냐면 회사 ERP랑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가 쓰는 이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빌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 나시겠죠.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빌링 리포트까지 나갈 거예요. 프라이빗 클라우드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사용자한테는 토큰이 갑니다. 웹 토큰이 가면 이제 크레인이라는 거에 로그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DKOS라는 거에 로그인할 수 있고, 케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PI 원형까지 만들 수 있는 요걸 가장 키로 했고요. 그래야 아까 보셨던 이제 플랫폼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재미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숫자를 가져왔는데요. 처음에 보신 이 35라는 거는 회사 내에 있는 피지컬 서버 대비 가상 머신 숫자예요. 35%인데 약간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거의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약 한 5분의 2 이상이 이미 가상화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가상화한 머신의 60%는 컨테이너예요. 저도 처음에 이걸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왜 다 VM을 만들어놨더니 다 컨테이너만 쓰고 있지? 였는데 사용자들이 더 빨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VM을 하나씩 쓰는 것보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오케스트레이터가 동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에서 써야만 사실 이게 의미가 그리고 되게 편했던 거죠. 그래야만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서비스 레벨에서 한두 주 정도 나가도 원래는 그걸 되게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두면 VM을 그렇게 쓰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볼륨 저희가 API도 제공하는데 요즘에는 퍼시스턴트 레이어까지 컨테이너에 붙여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되면 사용자는 정말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50은 뭐냐면 하루에 로그를 통해서 케미 로그를 통해서 인덱싱된 데이터 양이에요. 50이면 약간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양이냐면 한 6년쯤 전에 모 텔레콤 회사의 그 LTE 로깅 하루치 데이터가 6테라가 안 됐어요. LTE 전체 로깅이. 근데 저희가 지금 50테라 정도 쌓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되게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특정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저희가 얼만큼 쓰고 있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빼고요. 우수린 다 빼고 CPU하고 메모리만 봤습니다. 스토리지 빼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 빼고 다 뺐어요. 그냥 CPU 메모리만 딱 보니까 연간 한 800억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WS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거기 이제 트래픽까지 보통 생각을 하면 곱하기 3 하면 대충 맞거든요.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를 저희가 쓰고 있고요. 클라우드로요. 그리고 마지막 영은 뭐냐면 뭘까요? 영은 장애가 아니고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 얘기를 못 드렸는데 장애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영은 뭐냐면 라이센스 피예요. 실제로 전부 다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하우스 코드를 실제로 개발을 한 것도 몇 개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속성이에요. 작년에 했던 걸 내가 올해 할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오픈 소스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자동 테스트를 붙여놓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뭔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만든 여러 툴들을 오픈 소스화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인원 대비 너무 많은 리소스들을 아까 컨트롤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GitHub 카카오에 가시면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만든 오픈 소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K필드는 오픈 스택 크레인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개인 개발 환경 설정 도구예요. 이걸로 세팅을 하시면 VM 12개 정도를 만들어서 아주 작은 규모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스택 기반으로요. D2허브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라이센스 심사 중인데 아마 곧 심사는 끝났고요. 약간 이제 그 커스텀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레지스트리예요. 도커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래서 LDAP 지원되고요. 그래서 그 ACL 지원되고 알백 되고 오텐티케이션 지원되는 상용 그 도커 레지스트리 서버가 맞먹는 수준의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곧 오픈 예정이에요. 아마 목표가 저번 달 오픈이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봐서 이번 달 내로는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가장 먼저 들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그 이제 되게 상당히 큰 규모로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서 쓰는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인프라 에즈 코드라는 관점에서 어떤 그 뭐 프로비저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를테면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뭐 테라폼이라든가 아니면 뭐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자동화된 형태로 셋업을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마도 뭐 그런 걸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한다든가 할 때 API 같은 것들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일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신 건지가 좀 궁금해서. 네, 정확하게 4년 전에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요. 그때는 테라폼이란 툴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긴 했었어요. 근데 오픈스택 내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히트라는 것들이 있긴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개발자 교육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용률이 적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다시 이제 예를 들면 VM 기반의 디플로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테라폼 같은 것들을 아마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느끼는 요즘에 그 어떤 트렌드는 VM을 직접 컨트롤하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미 밖에서는 뭐 컨테이너 얘기가 불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VM 자체를 뭐 하기는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는 건 좀 편한데 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물리 서버 관리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기존의 물리 서버를 잘 관리하시던 분들은 VM도 잘 관리하시는데 실제로 VM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물리 서버만큼 관리를 해야만 되는 형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하다가 약간의 실패 같은 게 있었어요. 개발자들은 왜냐하면 서비스 개발하느라 바쁘지 디플로이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잘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근데 이제 저희는 근데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컨테이너로 넘어와 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에서 제공하는 야머를 써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개발자들도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제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테라폼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도 인프라 에저 코드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거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 에저 코드 소프트웨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또 뭐냐면 인프라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동화가 아니거든요. 아까 누가 얘기하시면 장애예요. 장애 안 나야 됩니다. 저희도 오픈스택을 유지하다가 사실은 올 초에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었어요. 물론 그걸 이제 패치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코드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이제 스크립트에서 코드로 보통 바뀌잖아요. 처음엔 배시로 하다가 근데 배시로 하다 왜 바뀌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걸 만지다 보면 배시는 뭐 히스토리 관리도 너무 어려워요. 뭔가 하기도 그러면 이제 보통 가는 게 파이썬으로 가시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인프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거든요. 형상도 되게 다양하고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코이스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해 주시면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져야만 그거를 프로덕션에 넣을 수 있어요. 물론 한 대 두 대 예를 들면 테라폼으로 하면 한 대 두 대 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서비스는 계속 늘거든요.
100대, 200대, 300대가 됐을 때도 동일한 형태의 걸 내려면,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내 후배, 선임, 다른 팀에서 하려면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뭐 TDD라고 얘기도 하지만 TDD는 사실은 TDD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테스트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의 TDD는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내 코드를, 그다음에 내가 만든 게 어느 정도까지 변경을 시키는 건지 서로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예를 들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코드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 친구가 만든 코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돌아? 사실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모든 걸 할 때, 인프라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들 때도 이게 돌아? 할 텐데 테스트를 붙여주시면요, 아 이게 도는구나. 우리가 확인한 선까지는. 네,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저 뒤쪽에 한 분. 네, 아까 뒤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 세션 잘 들었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컨테이너로 많이 넘어가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람다나 히로쿠 같은 그런 서버리스한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버리스요. 서버리스가 작년 말쯤, 작년쯤에 한번 확 불었죠. 근데 서버리스를 실제로 써보면, 서버리스로 어디까지 보통은 이제 개발자들이 쓰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REST API 만들 때 그렇죠, 각 URL별로 펑션들을 따로따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래서 서버가 없는 형태의 서버를 만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는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개발자들이 서버리스에 대한 것 하려면 사실 또 되게 그 펑션들이 잘 쪼개져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이랑 비즈니스를 만드는, 아니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가 더 급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앱 런처도 없는데 펑션 애저 서비스가 웬 말이냐가 사실은 나왔었어요. 저희도 올 초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흔히 얘기하는 오픈위스크 기반의 펑션 애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근데 그건 어차피 오픈위스크에 깔고 개발자가 쓰면 되는 건데, 우리가 플랫폼 레벨에서 지원을 하려면 사실은 또 컨트롤, 그다음에 그 로깅 미터링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려면 그게 레졸루션이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하자. 그래서 로깅 미터링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거 뭐 5분 10분짜리 로깅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도 그렇고 로깅도 그렇고 최대한 10초 언더로 맞추자로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예를 들면 오픈리스크 같은 거 프레임워크를 써서 하는 건 사실은 쉽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 다 맞춰놨으니까 연결시켜 놓고 매트릭 가려면 그걸 연결시켜주면 그게 더 편하겠다라고 해서 그건 약간 내려놨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앱 런처를 먼저 해야겠다. 구글 앱 런처 스타일에 내가 코드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펑션의 서비스는 사실은 그 듀레이션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앱 서버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 펑션 자체가 뭐 AWS 같은 경우에 특정 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앱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사용자가 모니터링할 때 되게 어려우니까, 말은 길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수 있긴. 혹시 다른 질문? 가장 먼저 또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마이크를 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요즘 트렌드가 갈수록 사실은 이제 그 더 네임드한 그 이런 IT 기업들도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더 이제 그 요구 사항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이제 거기 서비스들도 계속 새로운 게 많이 그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계속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더 많이 이동한다고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영속성이라든지 서비스의 영속성이라든지 혹은 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이런 그 내부의 백엔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회사에서는 되는 건가요? 네. 저 궁금해서 그런 형태가. 충분히. 요즘 들어서
네, 많이 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쯤에 이제 예상했던 거는 키 포인트는 오픈 소스, 즉 이제 프라이빗 형태로 쓰고 있는 클라우드에서, 사실 근데 오픈 소스 클라우드 하면 하나밖에 없긴 해요. 오픈 스택밖에 없긴 한데, 왜냐면 클라우드 스택은 이미 너무 커뮤니티가 많이 빠져가지고 관건은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펑션을 얼마나 잘 따라가 두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는, 오히려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는 정책 프로세스가 확실히 더 먼저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퍼블릭 클라우드에 인포싱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좀 바꿨냐면, 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픈스택이라는 그 이아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 오픈 소스들이 제가 생각한 것만큼 다행히도 펑션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회사처럼 그 클러스터 특정 버전을 가지고 쓰지 않고요, 전체 클러스터를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펑션을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업그레이드 한번 하면 이제 들어오는 펑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팔러스나 프로세스를 이미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도 큰 부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펑션은 펑션대로 들어와서 괜찮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이쪽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쨌든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러면 그걸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오픈스택 백엔드로 돼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드라이버들은 거의 다 추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증키하고 백엔드 정도 바꿔놓으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바로 디플로이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약간 전략보다는 생존이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분까지만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짧게 한 번만 더 받고. 네, 저 ACL 쪽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ACL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기존에 뭐 IP 기반으로 다 하다가 VM까지는 오픈스택에 지원해줄 것 같기는 한데 컨테이너 쪽 서비스들 ACL 관리는 어떤 식으로 혹시?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저희가 VM에서는 네트워크 펑션 ACL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오픈스택의 그 L3 에이전트 같은 걸 써서 파이어월 서비스를 아주 작은 단위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IP ACL은 이아스에서 해버리고요. 컨테이너는 그냥 그 안에서 돌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컨테이너 자체에서는 ACL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심 시간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여기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 때나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